안녕하세요. KBS 워싱턴 지국이 보내드리는 워킹 중인 한 주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미국에 사는 한인분들도 이 오른 물가를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7월부터 지내고 있는데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3.8리터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데 1갤런에 한 기름값이 한 2.7달러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가보니까 3.2달러까지 올랐더라고요.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물가들이 정말 급속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체감할 정도로. 이런 인플레이션 과연 금방 끝날까? 아니라는 우려가 지금 더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급망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KBS 워싱턴 지국 특파원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기현 특파원.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양순입니다. 예, PD 특파원 안주식입니다. 네, 저희 오른 물가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기름값 아까 제가 방금 예시를 들었지만 기름값 말고도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김현순 특파원 체감하시나요? 일단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장을 보는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1월 달에 여기에 왔을 때는 코스트코에서 진짜 양껏 사고도 이거밖에 안 나왔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개 안 샀는데 그때 금액을 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고 내가 비싼 걸 뭘 샀나? 라고 보면은 그냥 딱히 비싼 걸 산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올랐어요. 뭐 고기도 올랐고 그다음에 뭐 야채도 올랐고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우리 모두 이정민 특파원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지금 심각한 게 기름값입니다. 미국 전역에 미국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차가 없으면 못 다니니까 기름값이 이제 3불이 넘어서면은 폭동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미국 정치가의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송유관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 송유관 해킹 사건 때 동부에서부터 저기 중부 남부까지 기름이 한번 멈춰선 적이 있었죠. 그때 기름값이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 주 전에 발표된 결과를 보니까 미국 전역의 기름값 평균이 지금 갤런당 3.22달러라고 하더라고요. 3.2달러면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워싱턴 도시는 3.5, 3.6달러 정도 하는 거고요. 시골은 그거보다 낮고, 그다음에 서부 쪽으로 가면은 LA나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쪽은 5불이 넘어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름값이 사람들에게는 물가가 너무나 올랐다라는 것을 가장 극심하게 그리고 극명하게 체감하게 해주는 그런 지표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죠.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 자체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5%가 넘어가는 게 벌써 넉 달째입니다. 넉 달째 소비자 물가지수가 5%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이렇게 오른 물가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급망 혼란입니다. 아마 조각조각이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김기현 특파원이 설명해 주시죠. 네, 공급망은 재료나 부품이 생산지에 모이고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소비 단계까지 가는 과정.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가 있죠.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 철강, 반도체 칩, 배터리 같은 필요한 부품을 전 세계에서 들여와는 형편입니다. 근데 휴대전화, 컴퓨터, 그리고 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글로벌 공급망이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14세기,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에 제국주의로 이행하는 과정, 이 과정도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세력 재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죠. 실제로 그 산업혁명 시대 같은 경우에 그 면화의 경우에 미국의 노예 노동을 바탕으로 플랜테이션은 물론 인도 등 원료를 대거 수입한 영국이 완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섬유산업이 몰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현재 상황으로 돌아오면 과거와 달리 물류 이동 과정이 더욱더 촘촘해졌다는 게 달라진 점이죠. 재고를 쌓아놓고 물건을 만들던 시대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량을 정확히 공급하는 방식, 이게 투여하는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을 한 거죠. 코로나19 유행으로 세계 각국의 공세가 벌어지면서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항공은 물론 선박 같은 물류 이동이
제한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19 쇼크의 정점이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중국의 경우 최근 전력난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호주로부터 석탄이 거의 못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게 급감한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화력 발전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게 생산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물류 대란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서부 항만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배분, 그러니까 미국 내 대륙 내에서 그 분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것도 공급망 차질이 불거지는 그러니까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신차 구입하는데 대기 시간이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폭등하는 양태가 나타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변화들이 상당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 그냥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코로나로 인한 이제 공급망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원인일 텐데요. 사실 이제 전 세계 경제, 특히 이제 미국 경제는 이제 물류 혁신에 기반해서 성장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류 혁신은 쉽게 말하자면 이제 첨단 소프트웨어, AI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고를 제로로 만들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뭐 이런 컨셉의 경제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월마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사실 이런 기업들은 뭐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물류 혁신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류 혁신 기업은 이제 그 김기현 특파원이 설명했던 것처럼 재고량이 없어야 재고량이 제로여야 가장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학 용어에서도 레질리언스라고 그러죠. 유연성이 없는 경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고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남는 물건들이 쌓여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물류 혁신 기업들은 공급망 사슬을 이렇게 물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군데라도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는 물건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딱 이렇게 터지자마자 그러니까 이 물류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됐고 붕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들 이제 많이 까먹으셨겠지만 최초의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PPE 등 이제 방역 물품들이 그러니까 부족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미국 이 넓은 땅 통틀어서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워낙 이제 그 물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의회 청문회에 이 마스크 미국 내 유일하게 마스크 만드는 이 공장 그 사장이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증언도 했거든요. 그분이 말한 게 뭐였냐면 이 현재 아마존 물류 혁신 시스템에서는 미국에서 마스크 공장을 세울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그게 그 사람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충격적인 어떤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자체 생산 기반이 아닌 효율적 물류 기반의 어떤 경제 시스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미국의 경제에 큰 성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고 미국 경제의 기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게 여실하게 드러났다. 이 취약성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라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다변화되어 있다면 뭐 예컨대 마스크를 내가 못 만들면은 중국에서 못 땡겨오면은 인접국에서 땡겨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런 플랜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되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이제 굉장히 다 줄어든 거죠.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것이다.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모두 다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 주문 자체를 안 한 거죠. 주문을 안 하면은 공장이 돌아갈 이유가 없고, 그럼 공장이 안 돌아가면은 걔들은 그 물량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단적으로 반도체만 보더라도 차량용 반도체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량들이 우리 이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닐 것 같아. 차 안 팔릴 것 같아. 만들지 말아줘라고 주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데 생각보다 차가 많이 팔리니까 이게 주문이 폭증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순간 뭐가 벌어졌죠? 사람들이 집에서 재택을 하게 되니까 재택을 하면서 컴퓨터를 더 좋은 걸 써야 되고 더 좋은 칩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진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기상학에서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은 태풍인데 여러 가지 기상 요건들이 복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스톰이 벌어지는 현상이 지금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산업만이 아니고 그 산업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문을 하지 않았거나 주문을 많이 했거나 공장을 세웠거나 아니면은 공장을 돌리지 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제조업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에도 벌어지는 거죠. 공장을 돌리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마침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나서 석탄을 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펙에서는 석유를 많이 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지금의 물류 대란 혹은 뭐 공급망에 대한 차질의 문제는 어느 하나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난맥들이 지금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문제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계 공급망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결 자체가 좀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좀 사태가 오래 갈 것 같은데, 김기현 특파원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이게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008년이었죠. 그 자본주의 최대 위기였다라고 얘기했던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미국을 넘어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줬죠. 스페인, 이탈리아를 거쳐갔고 그리스 같은 나라는 정권 교체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그런 기간을 생각해 보면 한 7, 8년 정도는 좋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월가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만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 역시 그 최적화된 글로벌 자본주의 산물인데, 좋게 말해서 세계 각국이 분업화된 국제 경제 질서의 그 재편된 상황에서 적재적소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영역을 제대로 소화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문제없이 돌아가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례없는 전염병 유행이라는 변수가 일부 체인에 영향을 주니까 전체 구조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국제경제기구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도 이에 맞는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G20 정상회의가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각국 정상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갖는 것,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수요 변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 확산 같은 여러 변수들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그런 방향이 나오기까지는 어차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현 특파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하나 변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사실은 물건 사는 데는 급하면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소비 심리가 좀 회복이 돼야 경제가 같이 좀 회복이 될 텐데, 소비 자체가 쉽게 좀 살아나지를 않는 분위기예요. 물건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는 분석도 있고,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심리가 더 살아나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현수 특파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올해는 산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나오고 있어요. 산타가 미국에 왜 못 올까요? 물류 대란 때문에 못 온다고 합니다. 물건을 배달해야 되는 산타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산타도 엘프들이 있어야지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을 할 텐데, 지금 산타한테는 엘프도 없고 술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트들에는 실제로 장난감이 없어요. 그리고 미리미리 사놓으려는 그런 소비 심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소비 심리가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사실 미국의 소비의 대목이거든요. 지금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소비 전체의 25%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전체 소비의 4분의 1이 이루어질 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상황인데 물건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게 아니라 소비를 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기 때문에 소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산타가 미국에만 못 오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산타가 유럽에도 못 가게 생겼어요. 왜냐면 유럽은 물건도 없을 뿐더러 거기도 물류 대란이 있거든요. 트럭 기사들 문제,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그냥 이거는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기름값이나 가스가 너무 비싸서 물건을 살 여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쳐져 있는 게 또 유럽이에요. 그럼 산타가 아시아에는 올까? 다행히 산타가 지금 아시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니까 미국과 유럽은 못 가는 산타가 아시아는 어떻게 오냐라고 보면은, 일단 코로나에 있어서 이 아시아 사람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이 연말에 소비 심리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주 높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타가 미국은 못 가도 아시아는 갈 수 있고,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겪고 있는 공급 대란 혹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조금은 비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미국의 현재 공급 대란을 바라볼 때 조금 그러니까 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LA 항구의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사들도 이제 운행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재개하고, 근데 이게 미국에 도착하면서부터 미국 국내에 이제 그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현재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제 반이민 정책,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 많은 운송 노동자들이 이민자들이었는데 본국으로 이제 귀환해버리고 다시 이제 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노동력의 부족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 운전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물류망에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거의 이제 직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실직 상태에 있었는데, 이 복귀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문제,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다시 사람을 구인하는 데 생기는 이제 시차의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조금 흥미롭게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난 미국 사람들 왜 자꾸 그레이트 자꾸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쓰고 그러니까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부쩍 미국 경제에서 큰 이야기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많이 보도는 안 됐지만 파업 사태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표를 쓰고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왜 벌어졌냐는 것은, 크게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 수십 년간 미국 경제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저임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저임금의 저기술 노동직들이 굉장히 양산됐었는데, 이 코로나의 재택근무 상황이 오면서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제 뭔가 다시 재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제학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가 일깨워졌고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언페이드 레이버의 중요성입니다. 뭐냐면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애를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에센셜한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딜리버리하고 이런 일들이 그 코로나 이전만 해도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였고, 이제 이 에센셜한 이 일에 대한 보상 체계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여전히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일드 케어, 그러니까 애 학교 보내는 문제, 애 도시락 싸는 문제, 그다음 음식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달해 주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저임금 노동이 그러니까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런 그 산업 구조의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급을 올려주고 직장으로 복귀하라 그래도 완전히 코로나로부터 그게
그 회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복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분석이 진행 중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이런 문제점 아까 뭐 미국에 산타가 안 올 거라고도 하셨고 지금 미국 사람들 노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렇다 보니까 경제 안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조금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예산 많이 늘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돈 풀기 정책들 영향이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그 바이든 정부 예산만 갖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대규모 수요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함께 장기적으로 복지, 환경 관련 예산 증액 형태로 큰 정부를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애당초 반대하는 공화당을 빼고 애초 구상을 통과시키는 것도 버겁다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반발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즉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죠. 사회복지 예산안 같은 경우에 절반 수준인 1조 7,500억 달러로 줄였는데 이마저도 민주당 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그 바이든 정부의 해결 능력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바이든 정부의 그 빌드 백 베러 이렇게 지금 그 구호를 내세웠잖아요. 이 정책의 컨셉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리어쇼링이라고 이제 생산 기반 시설을 미국 영토 내에 재건하겠다라는 것과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망을 그러니까 재구조화하겠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그 영토 내에 생산 기반 시설을 복구하겠다는 이 리어슈어링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트럼프 정부 내내 목노아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말을 반복한 것에 조금 불과한데 트럼프 때 왜 이게 실패했냐면 역시 미국 경제는 주식시장 기반으로 월가의 어떤 이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이 월가의 이익하고 그 생산 기반 시설을 미국에 세우겠다는 이 이익하고 충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 내에 그러니까 공장을 세우고 싶어도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돌아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이 주주들이 당장 엄청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이 갈등을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여전히 바이든 정부에서 해답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급망을 이제 동맹 기반으로 재구조화하겠다. 이게 공급망을 그러니까 중국에 너무 의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단일화 해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맹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이런 공급망을 좀 탄탄히 하는 그 정책을 취하겠다.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국제 정치라는 부분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데 동맹이라는 게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적대시한다든가 어떤 이제 신냉전의 그림자가 좀 어른거리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국제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악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그거는 아직도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바이든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 이 두 가지 핵심이 성공 가능할지는 여전히 조금 물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액수가 많이 깎이긴 했지만 일단 바이든이 굉장히 큰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우리 이정민 특파원이 얘기했듯이 사실 이렇게 복잡 다단한 문제, 특히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미시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는 뭔가 막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당장은 풀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건데 정치로는 장기적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임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임기가 4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이든이 그래도 큰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한 이유가 그 안에
지금 안주시스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물류망을 다시 복원하는 것, 리질리언스를 다시 갖게 하는 것, 플러스 기후변화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의 우리가 공급망 대란을 얘기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위기는 결국은 기후변화에서 온 겁니다.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석탄이 막 부족해서 중국에 석탄이 얼마나 많아요. 자국에서 석탄을 캐지 못할 정도로 물난리가 나고 또 다른 국가에서 석탄을 가져올 수 있는 나라도 물난리가 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석탄을 막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고 석탄이 부족하니까 가스를 사들이는 건데 가스를 중국이 막 사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영국이 가스가 부족해진 거고 근데 영국은 원래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인데 올해는 또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에서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안 불어서 전기를 못 만들었어요. 가스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게 사실은 다 기후변화랑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후변화라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누군가가 한 발을 딛지 않으면은 정치인들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물류 공급망,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동맹들과의 관계, 이 세 개의 축을 바이든이 이번에 이제 콥26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모두에게 기후변화를 강조를 하면서 내가 첫 발을 떼었다라고 할 텐데 자, 정치학, 국제정치학 굉장히 복잡하죠. 어렵고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단은 첫 발을 잘 뗐다라고 보고 싶고 이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길 그걸 좀 바라봅니다. 네, 따뜻한 난방 그리고 두터운 옷이 필요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특파원들이 쭉 올해 경제 전망 그리고 뭐 향후의 경제 전망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른 물가, 안 좋은 경제 상황, 올겨울이 더 추울 거라는 것까지는 적어도 명백해 보입니다. 오래 갈 거냐 아니면 덜 오래 갈 거냐는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되지도 않았고 지금 나오는 전망들도 여러 변수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다만 우리 경제에도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라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아마 경제 상황을 지켜보는 국내외의 눈들 올해 겨울에 더 매서워질 것 같은데요. 어특주민에서 저희도 좀 더 자세하게 향후에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특주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